오빠, 정말 여기서 먹어야 해? 갈비 냄새가 옷에 뵐 것 같은데. 엄마가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만 참아줘. 아, 알겠어. 그런데 나 이런 데서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평소에는 호텔 레스토랑만 다니거든. 그날 저녁 6시였어요. 민수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저거였다니까요. 아, 정말 제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그만. 3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손님들 다 겪어봤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들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여자의 팔을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분이 박선영 씨야.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분.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제대로 봤어요. 키가 크고 말랐고 브랜드 로고가 박힌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손톱은 빨간 매니큐어로 칠해놨더군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옷은 비싸 보이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그 옷이 그 사람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빌려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서 와요. 선영 씨, 민수가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박선영은 제 인사에 대답하기보다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했지만 그 목소리의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선영 씨가 29이에요. 나보다 3살 어려. 민수가 소개하는데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29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거든요. 눈가 주름이며 목 주변 피부 상태를 보니 30 중반은 넘어 보였어요. 3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 나이 정도는 대충 감이 오거든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해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MBA를 받았거든요. 박선영이 거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약간 들더라고요.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선영 씨 정말 똑똑해요. 엄마, 하버드에서 공부했대.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하버드 출신이면 굳이 그렇게 티를 낼까 싶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보통 겸손하잖아요. 하버드는 아니고요.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예요. 구체적인 학교명은 좀 조심스럽네요. 어라, 방금 전에 민수는 하버드라고 했는데 박선영은 다른 학교라고 하네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뒀어요. 자리에 앉자 박선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제 명함이에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그럴듯했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고 회사 로고도 근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영어 철자 중에 틀린 것 같은 게 몇 개 보였거든요.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 해외 진출 때문에 정말 바빠요.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만 해도 10억 단위거든요. 박선영은 음식을 주문하기도 전에 자신의 일 자랑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10억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더라고요. 선영 씨가 정말 대단해요. 연봉도 엄청나다고. 오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어머님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박선영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의 연봉 자랑을 들킨 게 부끄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대단하네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부모님은 지금 유럽에 계세요. 아버지는 국제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세요. 또 시작이네요. 했더니 이번에는 부모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너무 매끄럽게 나오거든요. 진짜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라면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말이에요. 우와, 정말 엘리트 가정이네. 아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도 참 순진하구나 싶었어요. 저라면 저런 말 들으면 의심부터 했을 텐데요. 어머님, 여기 갈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갑자기 음식 얘기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우리 집 특제 양념갈비가 제일 유명해요. 비법 양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혹시 MSG 같은 화학 조미료는 안 쓰시죠?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에 대해서 화학조미료 타령이라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저희는 자연 재료만 써요. 다시마, 멸치로 국물 내고. 아, 다행이네요. 저는 유기농만 먹거든요. 몸이 예민해서요. 유기농이라니요. 그러면서 담배 냄새는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옷에서 은은하게 담배 냄새가 풍기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음식이 나오자 박선영은 젓가락질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거라도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맛있네요. 입으로는 맛있다고 하는데 표정은 영 아니었어요. 한두 점 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놨거든요. 선영 씨, 많이 드세요.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 오빠, 나 평소에 적게 먹어. 다이어트 중이거든.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아까 호텔 레스토랑만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요? 호텔에서는 실컷 먹고 우리 집에서는 다이어트라니요. 이 여자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저는 슬그머니 박선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길러진 눈이 있거든요. 이 여자 뭔가 가짜 냄새가 나요. 어머님, 혹시 이 동네 집값은 어떤가요? 제가 투자에 관심이 있거든요.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직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말이에요. 글쎄요, 요즘 많이 올랐다던데. 이 가게도 임대인가요? 자가인가요? 이게 첫 만남에서 할 질문인가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마치 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게는 작아야 건물도 우리 거고. 아들이 너무 쉽게 대답해 버렸어요. 저는 민수를 째려봤지만 이미 늦었죠. 와, 그럼 이 동네에서 꽤 성공하신 거네요. 박선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이 순간 제 뇌리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부럽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안정된 사업 하나 하고 싶어요. 안정된 사업이라고 하면서 눈빛은 탐욕스러웠어요. 제 가게를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여자, 절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엄마, 선영 씨 어때? 식사가 끝나고 박선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가 물어봤어요. 똑똑해 보이긴 하네.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첫 만남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서운해할 테니까요. 선영 씨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그리고 능력도 있고. 아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였죠. 어머님,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화장실에서 나온 박선영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화장을 고쳐 발랐는지 아까보다 더 진해 보였어요. 그래요, 또 오세요.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꾸며낸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30년 장사하며 기른 직감이 이럴 때는 틀린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아들이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거였죠. 박선영을 처음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민수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조급해 보였거든요. 엄마, 내일 저녁에 선영 씨랑 같이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말하고 뭔가 설레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무슨 중요한 얘기? 가서 말할게. 엄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좋은 기회라니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건데 누군가 좋은 기회라고 하면 10중 8구 그 반대거든요. 다음 날 저녁 민수와 박선영이 가게로 왔어요. 박선영은 이번에도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큼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박선영의 눈빛이 지난번과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앉아봐. 선영 씨가 정말 좋은 투자 얘기를 가져왔어. 민수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박선영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 옆에 앉았을 텐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루는 해외 투자 상품이 있는데요. 정말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좋아요. 박선영이 서류 가방을 열더니 그럴듯한 자료들을 꺼냈어요. 영어로 된 문서들과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하는 펀드예요. 최근 6개월 동안 수익률이 30%를 넘었거든요. 30%라고요? 잠깐만, 은행 이자가 겨우 몇 프로인데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아니, 내가 아무리 장사만 해서 잘 모른다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한 거예요? 물론이죠. 이건 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게다가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 더 안전하고요. 정부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은행에서는 안 파는 걸까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선영 씨가 이미 여러 사람한테 투자받아서 다 성공했대. 나도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어. 민수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대박 났을 때의 눈빛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걱정스러웠어요. 어머님께서 이 가게 운영하시면서 쌓아둔 자금이 있으실 텐데 혹시 여유 자금 운용에 관심 있으세요? 이 여자가 조심스럽게 제 재정 상황을 탐지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슬슬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거든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아까우시잖아요. 제가 안전한 상품들 몇 개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돈만 넣어주면 된다니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여자가 저를 바보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엄마, 나도 내 적금 다 털어서 투자하기로 했어. 선영 씨 말로는 1년 후에는 배로 불어날 거래. 배로 불어난다고요? 민수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 건가요? 아들을 이렇게 바보로 키웠나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 오빠만 해도 2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도 한 5천만 원 정도 어떠세요? 5천만 원이라고요? 그것도 첫 제안에서부터 그런 큰 돈을 요구하다니요. 이건 정말 사기 맞네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점심시간 단골 손님인 정미경이 가게로 왔어요. 미경이는 15년 전부터 다닌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라 금융 쪽은 전문가거든요.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미경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경아, 너 투자 쪽 잘 알잖아. 혹시 정부 보장 투자 상품 중에 수익률이 30% 되는 게 있어? 30%요? 사장님, 그런 건 사기예요. 정부 보장 상품은 기껏해야 연 3% 정도밖에 안 돼요. 역시 그랬군요. 미경이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해외 투자 상품은 어떨까? 더욱 위험해요. 특히 개인이 관리한다는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장님, 혹시 누가 투자 제안 들어왔어요? 저는 미경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박선영의 말과 행동, 그리고 민수의 변한 모습까지 전부 다요.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사장님, 절대 돈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민수도 말려야 해요. 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문제는 민수가 이미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옆가게 김창수 사장이 들렀어요. 창수와는 30년 직이에요. 부동산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봐왔으니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봉숙이,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창수에게도 박선영 이야기를 했어요. 창수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거 사기 맞아. 내가 부동산 일하면서 그런 사기꾼들 많이 봤거든. 특히 젊은 남자들 꼬시는 수법이 전형적이야. 창수의 말에 제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그 여자 신상부터 알아봐야지. 이름이 뭐라고 했어? 박선영이라고 하던데. 박선영, 나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혹시 전에도 이런 일 있었는지 말이야. 창수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이미 돈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민수가 혼자 가게로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엄마, 투자 결정은 어떻게 됐어? 박선영 없이 혼자 와서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정말 급한 모양이에요.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런데 넌 벌써 돈 줬어? 응, 2천만 원 투자했어. 그런데 좀 더 넣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진대. 2천만 원을 벌써 줬다고요? 민수 적금이 그 정도 될 리가 없는데 어디서 구한 돈일까요? 넌 어디서 2천만 원을 구했어?
그게 친구한테 좀 빌렸어. 친구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친구한테? 엄마는 모르는 친구야. 회사 동료. 대답이 너무 빨라요.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요. 민수야, 혹시 사채업체에서 빌린 거 아니지?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럴 리 없잖아.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제 추측이 맞나 봐요. 그럼 그 친구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인사라도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 개인적인 일이니까. 민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분명히 사채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 박선영이라는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엄마, 정말 좋은 기회야. 놓치면 후회해. 민수가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투자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혹시 이미 빚을 져서 더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빚 있지? 없어. 왜 자꾸 의심해?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손을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이런 민수는 처음 봐요. 선영 씨가 그러던데 엄마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정말 그런 거 같네. 박선영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군요. 이미 민수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어요. 민수야, 엄마가 널 안 믿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이상해서 그래. 선영 씨 욕하지 마. 선영 씨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엄마보다 나를 더 생각해줘. 엄마보다 나를 더 생각해준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32년 동안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남의 여자가 더 잘해준다고 하네요. 엄마가 투자 안 해주면 할 수 없어. 나는 더 큰 돈 구해서라도 할 거야. 더 큰 돈을 구하겠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더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리려는 건 아니겠죠.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 말에 속지 마. 엄마야말로 정신 차려. 선영 씨는 하버드 나온 엘리트야. 엄마가 뭘 안다고 반대해. 하버드요. 지난번에는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라고 했는데 하버드라고 하네요. 박선영이 민수한테는 다른 말을 하는가 봐요.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에요.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나간다. 엄마가 날 안 믿으니까 할 말 없어. 민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대로 두면 민수가 정말 큰일 당할 것 같았어요. 반드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수와 다툰 지 3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도 안 지나서 안부 전화가 왔을 텐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딱딱했어요. 마치 남한테 하는 말투 같았거든요. 그래, 밥은 제대로 먹고? 챙겨 먹고 있어요. 선영 씨가 도시락도 싸주고 영양제도 챙겨주거든요. 박선영이 도시락까지 싸준다고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작전 같았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을 텐데. 아니에요. 선영 씨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유기농 재료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완전히 세뇌당했네요. 32년 동안 정성껏 해준 제 음식보다 며칠 사귄 여자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그래도 가끔은 집에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 바빠서요. 요즘 투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거든요. 투자 공부라니요. 박선영한테 더 속고 있는 거네요. 민수야,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어머니, 제발 간섭 그만해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어머니라고 부르네요. 평생 아니 32년을 엄마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어머니라니. 이것도 분명히 그 여자가 시킨 거겠죠. 뭐 격식을 차려야 한다나 뭐라나. 민수야, 왜 갑자기 말투가 그렇게 변했어? 선영 씨가 그러는데 이제 결혼 준비해야 하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대요. 결혼 준비라고요? 벌써 그런 얘기까지 나왔나 봐요. 정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틀 후 저녁에 민수가 박선영과 함께 가게로 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박선영의 표정이 승리자 같았고 민수는 어색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박선영의 목소리에 뭔가 도전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인데?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고요. 결혼한다는 소리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만난 지 겨우 보름 정도 되었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결혼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사랑하면 빠를 게 없어요. 선영 씨도 저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민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자금이 좀 필요해요.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식도 해야 하니까요. 역시나 돈 얘기가 나왔네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억이라고요? 이 여자가 정말 뻔뻔스럽네요. 처음 본 사람한테 1억을 달라니요. 1억은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넌 부모님이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갑자기 외국으로 이주하시게 되어서요. 당분간 송금이 어렵대요. 또 거짓말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엄마, 선영 씨 부모님은 정말 돈 많은 분들이야. 나중에 다 갚을 거래. 나중에 갚는다고요?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이네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골 몇 분이 평소보다 자주 안 오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히 손님이 줄어든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결국 자주 오시던 이 사장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사장님, 요즘 왜 안 오세요? 전화로 물어보니 이 사장이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동네에서 제 가게 음식이 불결하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식중독 사고가 났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낼까 생각해보니 박선영밖에 없었어요. 제가 결혼 자금을 주지 않으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이틀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갑자기 위생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갑작스런 점검은 처음이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어요. 보건소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미경이 와서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네 카페에서도 사장님 가게 얘기하던데 완전히 거짓말이더라고요. 미경이의 말에 확신이 들었어요. 박선영이 동네 곳곳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까지 망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죠.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혹시 선영 씨가 우리 가게에 대해 이상한 소문 내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선영 씨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민수는 완전히 부정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보건소 신고는 누가 한 걸까? 그건 그냥 정기 점검 아니에요? 민수가 대답을 회피하는 걸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박선영이 민수를 시켜서 신고하게 한 건 아닐까요? 민수야, 네가 신고한 거야? 아,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민수가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이미 확신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내 가게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선영이 도대체 무슨 수를 써서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김창수가 급하게 가게로 뛰어왔어요. 봉수가 큰일 났다. 네 아들 결혼식 날짜 정해졌는데 너 초대 안 받았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멍하게 창수를 쳐다봤어요. 결혼식이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래. 동네 사람들한테 청첩장이 다 돌았는데 너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니요. 이런 굴욕이 어디 있어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결혼식이 언제야? 아, 그게 민수가 머뭇거리는 걸 보니 정말인가 봐요. 왜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어? 선영 씨가 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박선영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어미를 배제하다니요.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계시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고요.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 가는 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선영 씨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민수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박선영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주는 누가 해? 선영 씨 삼촌이 대신 해주신대요. 박선영 삼촌이요. 갑자기 삼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거짓말인 게 뻔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엄마 없이 결혼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자기 어미보다 겨우 몇 달 사귄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32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박선영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서 아들을 구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 한 일들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요. 다음 날 창수와 미경이를 불러서 상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본격적으로 그 여자 정체를 파헤쳐보자.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어.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거든. 저도 은행 동기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금융 쪽에서 이런 사기치는 사람 있었는지 말이에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어요.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무엇을 노리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서 구해내겠어요. 결혼식에서 배제당한 다음 날, 정미경이 가게로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은행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미경이 얼굴이 완전 상기되어서 뛰어왔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쿵했는데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구나 싶었죠. 아이고, 그래서 뭔데? 자세히 좀 말해봐. 제 후배가 강남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는데 작년에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었대요.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요. 비슷한 사기 사건이라고요. 그럼 이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란 얘기네요. 그때도 해외 유학파 금융 전문가라고 속이고 젊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투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투자 사기까지요. 민수한테 했던 수법과 똑같네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3천만 원 넘게 뜯겼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대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짜 신분증 쓴 걸로 드러나서 찾지 못했대요. 가짜 신분증까지요. 정말 전문적이네요. 민수도 이미 2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더 큰일 나기 전에 막아야겠어요. 그때 김창수도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봉수가 나도 알아냈다. 이거 봐. 창수가 내민 종이를 보니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어요. 제목이 투자 사기 전문범, 결혼 빙자로 피해 확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기꾼이 있대. 나이는 30 중반이고 주로 30대 남성을 노린다는 거야. 30 중반이면 제가 본 나이와 맞네요. 29이라고 한 건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 후배가 그러는데 이 여자가 다른 이름으로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김미연, 이지은, 최수진.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친대요. 이름까지 여러 개를 쓴다니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네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여자 진짜 부모도 없대. 부모가 유럽에서 교수하신다던 얘기도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가짜였네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민수가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사기라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맞는 말이에요. 민수 본인이 속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아보자.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고. 며칠 후 정미경이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박선영 피해자 모임이 있대요. 피해자 모임. 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벌써 20명 넘게 모였대요.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해요. 20명이나 된다고요? 그럼 이 여자가 정말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거네요. 제가 카페 가입해서 얘기해 봤는데 정말 민수 씨와 똑같은 수법이에요. 미경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주는 화면에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 안 했어? 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다 불기소됐대요. 박선영이 워낙 교묘하게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에 피해자 중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35살 된 남성인데 작년에 박선영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에는 해외 유학파 금융 전문가라고 접근했고 점점 큰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결혼 약속까지 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는 김창수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봉수가 박선영 진짜 이름 알아냈다. 진짜 이름이 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강지은일 거야. 나이는 36이고 부산 출신이래. 강지은이요. 박선영도 가짜 이름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관련되어 있었대. 정말 전문 사기꾼이야. 보이스피싱까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걸까요? 사장님, 피해자들이 같이 행동하자고 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 뭉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보자. 며칠 후 정미경이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박선영의 수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더욱 명확해졌어요. 피해자들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에서 박선영의 정체를 밝히는 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이미 민수가 더 큰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결혼식 당일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일주일 전에 먼저 박선영을 제대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김창수와 정미경을 불러서 상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해야겠어.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일들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무슨 계획이 있어? 결혼식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박선영을 우리 가게로 유인해서 정체를 밝혀버리는 거지. 우리 가게로요? 어떻게 해요?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단골들도 관심 있다고 해서 모이게 하고. 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단골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동네에서 제 가게 단골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박선영은 모를 거예요. 그건 좋은 생각이야. 박선영 같은 사기꾼들은 욕심이 많아서 큰 물고기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거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미경이 너는 은행 전문가로서 투자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 알겠어요. 펀드 운용이나 금융투자업 등록 같은 것들로 압박해 볼게요. 창수야, 너는 부동산 투자 쪽으로 파고들어서 허점을 찾아내. 맡겨도 해외 부동산 시장은 내가 제법 알거든. 그리고 저는 다른 단골들도 모으기로 했어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사업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단골 중에 많거든요. 이틀 후 가게 문을 닫고 단골들만 모아서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15명의 단골들이 모였는데 모두들 제 사정을 알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평소 제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단골 중 한 명인 박 사장이 말했어요. 자기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도 넉넉히 챙겨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니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인 김 선생님도 격분했어요. 자기 환자 중에도 투자 사기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악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변호사인 최 씨는 법적 대응 방안까지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단골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박선영을 가짜 투자 설명회로 유인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단골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했어요. 정미경은 금융 전문가로서 박선영의 투자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로 했어요. 김창수는 부동산 쪽 지식으로 박선영의 재산 이야기를 검증하기로 했어요. 의사인 김 선생님은 의료진 투자 모임 경험으로, 회계사인 박 씨는 세무 관련 질문으로 압박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인 최 씨는 법적 문제를, 사업가인 이 씨는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질문 공세를 펼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녹화하는 거야. 증거로 남겨서 다른 피해자들도 도와야 하거든. 단골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서 장비도 준비해 주기로 했어요. 또 다른 단골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필요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거든요. 박선영은 저를 혼자 고립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제 뒤에는 이렇게 많은 든든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으니 아무리 교활한 사기꾼이라도 당해낼 수 없을 거예요. 내일 박선영한테 연락해서 투자 설명회를 제안해 볼게. 큰 투자자들이 관심 있다고 하면 분명 넘어올 거야. 그래. 사기꾼들은 욕심이 많아서 큰 돈 앞에서는 이성을 잃거든.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그 여자 정체를 완전히 벗겨내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단골들이 하나씩 돌아갔어요. 모두들 내일을 기다린다며 의기투합했어요.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거예요. 박선영이 지금까지 저한테 한 일들에 대해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서 완전히 구해내겠어요. 이제 박선영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저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친근하게 만들었어요. 선영 씨, 나야, 봉숙이.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박선영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 당연하겠죠. 결혼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싶어서 그래서 투자 얘기 다시 들어보고 싶어. 박선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나요? 민수가 결혼하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미안하잖아. 그리고 요즘 가게 손님도 줄어서 다른 수입이 필요해. 제가 가게 손님이 줄었다고 하니까 박선영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자기가 소문낸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제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그냥 우리 가게에서 하면 안 될까? 내 단골 몇 명도 관심 있다고 하거든. 이게 제 진짜 목적이었어요. 박선영을 우리 가게로 유인해서 단골들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거였죠. 단골분들도요? 몇 명 정도나 되는데요? 한 10명 정도? 다들 돈 있는 사람들이야. 특히 은행에서 일했던 분도 있고 부동산 하는 분도 있고. 박선영이 돈 냄새를 맡았나 봐요. 목소리가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더욱 좋죠. 제가 제대로 된 설명회를 준비해서 가겠어요. 언제가 좋을까? 내일 저녁 어때요? 시간 있으시면. 생각보다 빨리 낚였네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좋아.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가게로 와. 전화를 끊자마자 김창수와 정미경에게 연락했어요.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오후부터 단골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작전 회의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금융 쪽 질문으로 압박해 볼게요. 펀드 운용 방식이나 수익률 계산 같은 걸로요. 나는 부동산 투자 쪽으로 파고들어 볼게. 해외 부동산 시장 얘기 나오면 바로 허점 찾을 수 있어. 다른 단골들도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서 질문 공세를 준비했어요. 의사인 김 선생님은 의료진 투자 경험을, 회계사인 박 씨는 세무 관련 질문을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 씨는 몰래 촬영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모두들 고마워. 오늘 우리가 박선영의 정체를 밝혀서 민수를 구해내자. 저녁 7시 박선영이 가게로 왔어요. 이번에도 비싼 정장을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그럴듯한 자료들이 들어있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박선영이 들어오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단골들이 인사했어요. 박선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소개해 줄게. 저는 일부러 단골들의 직업을 부풀려서 소개했어요. 은행 과장 출신, 대형 부동산 회사 사장, 병원 원장, 대기업 임원 등등. 박선영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큰 물고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글로벌 투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박선영입니다. 박선영이 자신 있게 인사하며 자료를 꺼냈어요. 영어로 된 그래프와 해외 부동산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미국 부동산 투자 펀드입니다. 연수익률이 30%까지 가능해요. 정미경이 바로 손을 들었어요. 30%요? 제가 은행에서 일해봤는데 그런 고수익은 보통 위험이 크거든요. 혹시 원금 보장은 되나요? 박선영이 살짝 당황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나 봐요. 아, 그건 정부 보장 상품이라서 안전해요. 정부 보장이요? 그럼 어느 나라 정부에서 보장하는 건가요? 정미경이 차근차근 물어보자 박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라서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도 부동산 일하면서 해외 투자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보통 그런 상품들은 서류가 많이 필요하던데요. 김창수도 가세했어요. 박선영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의사인 김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자기도 의사 모임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상품은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회사명을 물어봤어요. 박선영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회계사인 박 씨도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연이은 전문적인 질문에 박선영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돈만 맡겨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려요. 그런데 선영 씨, 혹시 금융투자업 등록은 되어 있으세요? 이런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정미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선영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서 국내 등록과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럼 해외 자격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확인해봐야 투자를 결정하죠. 박선영이 가방을 뒤지더니 이상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걸 본 단골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어 철자가 틀려 있었거든요. 이거 investment를 investment하고 썼는데요. 하버드 출신이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결정타였어요. 하버드 출신이 영문자 E를 A로 쓰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선영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제 슬슬 위기를 느끼나 봐요. 이렇게 불신하시면 투자할 이유가 아무튼 없죠. 하지만 우리 단골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다가갔어요. 선영 씨, 아니, 강지은 씨라고 해야 맞나? 제가 진짜 이름을 불렀을 때 아이고 그 표정 봤어야 해요. 눈알이 이만하게 커지더라니까. 뭐라고요? 강지은, 36살, 부산 출신, 고아원에서 자랐고 투자 사기 전문범 맞지? 박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당신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겠어요. 지은 씨, 작년에 강남은행 직원 최봉주 씨한테서 3천만 원 뜯어낸 거 기억나죠? 정미경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자 박선영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김미연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업체 사장 아들한테 접근했지? 김창수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박선영이 가방을 움켜쥐고 문 쪽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저는 정말 가야겠어요. 의사인 김 선생님이 일어나서 문을 막았어요. 박선영의 퇴로를 차단한 거죠. 변호사인 최 씨도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무슨 죄로요? 사기죄, 그리고 내 가게에 대해 허위 소문 낸 것도 있고. 박선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우아한 척 하지도 않고 날카로운 본성을 드러냈어요.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투자는 민수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소문이란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송국이라는 이 씨가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선영의 거짓말과 당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지은 씨가 방금 전에 한 말들 전부 녹화됐어요. 하버드 출신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정부 보장 상품이라고 속인 것도 다요. 박선영이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단골들이 막아섰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경찰관이 박선영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요.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투자 상품이 있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미경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본 거죠. 박선영의 가짜 신분증, 위조된 자격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까지요. 결국 박선영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박선영이 끌려간 후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김창수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봉수가 정말 잘했다. 다른 단골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처리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민수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선영이가 갑자기 경찰에 끌려갔다는데. 민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민수야, 진정하고 앉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저는 민수에게 박선영의 정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니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영이가 정말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서야 제 아들이 돌아온 거니까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박선영한테 준 돈을 되찾아야 하고 사채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자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였죠. 박선영이 체포된 다음 날 새벽, 민수가 아이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두덩이 퉁퉁 붓고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는 밤새 한숨도 못 잤나 봐요. 엄마,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러는데 목소리가 어휴. 듣고 있자니 제 가슴도 답답해지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뭘. 괜찮다, 아들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제 밤 내내 생각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게 했던 거,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32살 된 어른이 어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네,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야 진짜로 철이 드는 거겠죠. 민수야, 엄마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엄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 제 말에 민수가 더욱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정말 많이 변했나 봐요. 선영이, 아니 그 여자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박선영을 그 여자라고 부르네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 여자가 사기꾼인 걸 알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거든.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눈이 있어. 정말 그랬어요. 박선영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자랑하고 말이 자주 바뀌고 돈에 대한 욕심이 티가 났어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쟁이인 줄.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워낙 교활했고. 박선영은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민수 같은 순진한 남자들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 어떻게 그 여자를 잡을 생각을 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미경이도 도와줬고, 창수도 도와줬고, 우리 단골들이 모두 힘을 합쳤거든. 민수가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어 있는 단골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래, 엄마가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해서 쌓은 인연들이야. 민수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여자한테 받은 상처 다 떨쳐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런데 민수야, 혹시 빚은 얼마나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천만 원 정도 사채에서 빌렸어요. 이자는 얼마나 되는데? 월 3% 엄마, 정말 죄송해요. 월 3%면 한 달에 60만 원 이자예요. 연으로 36% 이자네요. 정말 무서운 이자네요. 하지만 다행히 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아들아, 가족이 뭔지 알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야. 그날 오후 정미경과 김창수가 가게로 왔어요. 박선영 사건의 후속 처리 때문이었어요. 사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박선영이 다른 사기 사건들도 자백했대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동네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사기꾼을 잡았다고 해서 말이야.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갈비집 사장과 단골들의 특별한 우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보니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선영의 다른 피해자들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모두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작년에 5천만 원을 잃었는데 박선영이 자백해서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아들이 민수처럼 속을 뻔했는데 우리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상인회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었다면서요. 그날 상인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옆 가게 사장들도, 은행 지점장님도, 경찰서 형사님도 오셨더라고요. 모두들 제가 한 일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요. 정미경과 김창수 그리고 모든 단골들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그날 밤 집에서 감사패를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박선영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사채 빚을 모두 갚고 새 출발을 했어요. 제가 도와준 돈이지만 민수가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요.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가게 일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어요. 예전처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뭔가 결정할 때는 꼭 저와 상의하고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로 지명됐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선영 사건 이후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그런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도 가능하대요. 좋구나, 열심히 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이런 아들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가게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야, 이번 일로 엄마가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뭔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 같이 해결하자. 네, 알겠어요. 우리 모자는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며칠 후 정미경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박선영 사건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가 많았는데 저희 방식이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대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방식을 참고해서 사기꾼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봉수가 너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인이야? 무슨 유명인이에요? 그냥 내 아들 구하려고 한 일인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박선영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고요. 무엇보다 제 아들이 진짜로 철들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이제 민수는 누가 어떤 가머니설로 유혹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앞으로 민수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우리 모자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30년간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무엇보다 가족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10번도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까지요. 이제 저는 마음 놓고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민수도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고 단골들도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버스와 기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온 저에게 며느리가 건넨 건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내 유일한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그대로 가방 속에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눈물만큼 뜨거운 복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칠순 생일날, 맨밥과 김 한 장으로 차린 상을 보던 날까지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개과천선시켰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아들 민호네 집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벌써 2달이나 못 봤던 손자 민수 얼굴이 그리워서 밤새 설쳤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서 예쁘게 포장했죠.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와 멸치볶음도 큼직한 통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나물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고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보따리가 2개나 되었습니다. 무거워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니까요. 부산역까지는 버스로 40분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섰는데도 마음이 바빴어요. KTX를 놓치면 다음 기차까지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벌써부터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로만 듣던 그 앙증맞은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며느리 지은이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울 거예요. 오전 7시 20분 드디어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새벽부터 서둘러서 그런지 벌써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수가 또 얼마나 컸을까? 키도 훌쩍 자랐을 테고 말도 더 늘었을 거고 아들 민호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던데 얼굴이 많이 상했을까? 며느리 지은이는 어떨까? 2시간 40분의 기차 여행 동안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일까? 민수랑 뭘 하고 놀까? 그런 행복한 고민들로 마음이 설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역시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지하철 타는 곳을 찾는 것부터가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서 겨우 찾았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야 했는데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중간에 환승도 해야 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보따리 2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민수 보려면 이 정도 고생은 해야죠. 강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이 미리 알려준 번호를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472번 버스였습니다. 20분을 더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12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의 7시간 만이에요. 다리는 아프고 어깨는 결리지만 마음만은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 도착했다. 지금 아파트 앞이야.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아들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현관 앞까지만 나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짐을 들어주러 아래까지 내려왔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아들 얼굴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뭔가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민수는? 민수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은이가 좀 피곤하다고 하네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분명히 일주일 전에 미리 말했는데요. 민호한테 전화해서 손자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가 무슨 소리인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자꾸 말을 하려다 말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25층에 도착해서 집 앞에 섰는데 민호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어떨까요? 뭔 소리야?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반가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그 천진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우리 민수만은 할머니를 진짜 반기는구나 싶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지. 와, 뭐 가져왔어? 그런데 지은이가 민수를 뒤로 끌어당기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머리 아프다고 했지? 조용히 해야 해. 그리고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말했다고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일주일 전에 아, 그때요?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살이 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몸살이에요. 화장도 하고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이때 민수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배고파. 밥 줘. 그러자 지은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밥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혹시 밖에서 드시고 가시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가라고 멀리서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지은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나 진짜 배고파. 아이는 잘못이 없죠. 점심시간이 지났으니 배고플 만하고요. 그래, 할머니가 김치볶음밥 싸왔지. 같이 먹을까? 보따리에서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지은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상황이 안 좋아서. 지은아, 그래도 어머니가 멀리서 오셨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부부가 제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이고 그때 지은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냥 밥값이라도 받고 가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테니까. 근처 식당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밥값을 줄 테니 밖에서 먹고 가라고.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게요. 다음에 미리 말했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다음에라니. 민호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그냥 간단하게라도.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안일에 육아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봉투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정말 오늘만요. 다음번에는 정말 잘 준비할게요. 민수가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 밥 먹자. 배고파. 그 천진한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 할머니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내민 봉투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됐어. 보따리를 다시 챙겨 들고 돌아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돌아보니 민수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해도 자꾸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먼 길을 올라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봉투를 내밀던 지은이 얼굴이었어요. 마치 거지한테 돈 주듯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KTX 표를 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면서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서울역이야.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미안해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랬대요. 다음에 꼭. 됐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한테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결국 자기 마누라 편이구나 싶었죠. KTX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 더욱 허탈했습니다. 아침에 탔을 때는 그렇게 설레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렇게 쓸쓸한지.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서울 구경 다녀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들 보러 갔었다고 했더니 아들이 잘해주냐고 묻더군요. 잘해준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 할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잘해준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들으면서도 부러웠어요. 우리 지은이도 그랬으면.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더위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겠죠. 집에 들어와서 보따리를 풀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볶음밥, 깍두기, 멸치볶음 모두 그대로였어요.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었는데 그때 옆집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벌써 왔네. 일찍 오는구나. 응.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뭔 일 있었어?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말하면 더 화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순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털어놨습니다. 봉투를 건네주며 나가서 먹고 집으로 가라 했던 사실까지 모두 말입니다. 순자가 듣더니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나도 어이가 없어서. 영자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하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한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순자가 저녁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말이야. 무슨 얘기? 그 사람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 당했는데 나중에 똑같이 해줬더니 며느리가 정신 차리더라고. 어떻게? 며느리가 집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맨밥에 김치만 싸가지고 갔대.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해하던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거다. 똑같이 해주는 거. 하지만 언제 기회가 올까요? 지은이가 집들이를 할 것도 아니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달이 제 칠순 생일이었어요. 민호가 분명히 축하해주러 올 거예요. 그때다. 70세 생일이면 좋겠네. 그때 똑같이 해줘. 어떻게? 생일상이라고 해놓고 맨밥에 김만 차려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상상만 해도 시원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하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지은이가 정말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해야겠더라고요. 그럼 미리 전화해서 특별한 생일상 차린다고 해봐. 그러면 기대할 거 아니야? 그래야겠다. 그리고 지은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더 실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말이었어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에게 그때의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런 유치한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순자의 말처럼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제 자신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득 핸드폰으로 지은이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민호가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민수 사진도 올라올까 해서 가끔 봤었는데 들어가서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면서 화가 더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평소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지은이라면 정반대의 음식을 주면 얼마나 당황할까.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그보다 다음 달 엄마 칠순이잖아. 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너희가 부산으로 내려와라. 네, 저희가요? 응, 생일인데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내가 직접 정성스럽게 상 차려서 대접하고 싶단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뭐 준비할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엄마가 다 할 거야. 그냥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한테 얘기했어요. 순자야, 계획 시작이다. 좋아.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우선 지은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민호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야. 이틀 후에 민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생일상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은이는 뭘 좋아하더라? 지은이요? 해산물 좋아하고 파스타 같은 양식도 좋아해요. 그래? 또 뭐?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도 자주 먹고, 디저트도 좋아해요. 케이크나 마카롱 같은 거. 해산물, 파스타, 샐러드, 디저트 모두 비싸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네요. 알겠다. 엄마가 정말 특별하게 준비할게.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라니 70세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지은이 취향은 다 알았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생일 2주 전부터 하나씩 떡밥을 뿌려야겠어. 떡밥. 특별한 음식 준비한다고 하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당일에 확 실망시키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장에서 비싼 재료 사는 것도 일부러 보여주면 어떨까? 그것도 좋겠네.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잡혀갔습니다. 2주 동안 지은이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다음
70세 생일 당일에 정확히 작년에 지은이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맨밥에 김, 딱 그거만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그날 저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줬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는 거였죠.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순자와 함께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부러 큰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사람들 눈에 띄게 쇼핑을 했어요. 생선 가게에서 큼지막한 광어를 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광어 회 떠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영자야, 전복도 사지 그래? 그래야겠다. 전복도 좀 큰 걸로 줘요. 이렇게 해산물 코너를 돌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정육점에도 들렸습니다. 등심 좀 보여주세요. 특별한 날이라서요. 한우 등심을 보면서도 일부러 감탄했어요. 역시 다르네요. 제 생일날 요리할 재료 구매하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죠. 정육점 주인은 당일 새벽에 도축한 고기라며 등급이 제일 좋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비싼 값이긴 했지만 이왕 결심한 거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번 생일 음식 때문에 요리책도 사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있어. 어머니, 정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야. 지은이 입맛에 맞는 특별한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 해산물 파스타도 해보고 싶고. 어머니께서 파스타를요? 그래, 지은이가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도전해보는 거야. 70세에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지은이가 들으면 정말 감동할 거예요. 감동할 거예요. 그럼요. 정말 감동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은 아닐 거예요. 생일 일주일 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올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지은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다음 주 내 생일이잖아. 너희 올 수 있지? 네, 물론이죠. 민호 오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응, 그런데 이번엔 내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네?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하고 있거든. 해산물도 쓰고 양식도 만들어보고. 어머니께서요? 정말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놀라면서도 기대하는 톤이었거든요. 그래, 70세 생일인데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지은이 입맛에 맞는 걸로 정성껏 준비할 거야.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내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동안 음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 말을 할 때 정말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기대할게요. 기대하라고요. 실컷 기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그래,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상이 될 거야.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은이도 완전히 기대하고 있어. 좋아, 그럼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응, 이제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사실 준비할 것도 없지. 생일상을 차리긴 할 거야. 우리 계모임 멤버들 불러서 같이 식사할까 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기분 상해서 아들 며느리랑 생일날 기분 좋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기분 좋게 밥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모임 단톡방에 말해둘 테니까 내일 저녁에 모이자고. 내일이면 좀 빠듯한 거 아니야? 내가 좀 도와줄까? 이래봬도 주부로 산지 몇십 년인데 짬밥이 있지. 금방 하니까 괜찮아.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부지런히 음식을 해서 지인들과 미리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더니 맛도 있고 기분도 좋더군요. 잠시나마 제가 느꼈던 모욕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3일 전에는 민호한테 또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시장에서 정말 좋은 재료들 다 구해놨어.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지은이 얼굴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지은이가 정말 감동할 거예요. 요즘 어머니 얘기만 해요. 그래? 뭐래? 어머니께서 자기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다고도 하고요. 궁금하다고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리죠. 그래, 엄마도 지은이 반응이 궁금해. 어머니,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혼자 해야 하는 거야. 지은이를 위한 특별한 마음이니까. 특별한 마음, 정말 특별한 마음이죠. 복수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생일 하루 전날 밤에는 정말 설렜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지은이한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어요. 영자야, 내일 정말 재미있겠다. 그러게 말이야, 지은이 얼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해. 나도 그동안 참았던 게 이제야 풀릴 것 같아. 내일이면 지은이가 저에게 줬던 그 모욕감을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생 중에 이렇게 설레는 생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지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빗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뭘 준비하냐고요? 당연히 맨밥이죠. 그리고 김 몇 장. 하지만 그릇은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제일 좋은 도자기 그릇들을 꺼내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특별한 상을 차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오후 2시쯤 민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민수 할머니 때문에 멀리서 왔구나.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지은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꼭 가져왔어요. 고마워, 지은아, 예쁘네. 지은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게 훤히 보였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설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음식 준비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깜짝 놀랄 거야. 지은이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거든. 정말요? 와, 기대돼요. 기대하세요. 실컷 기대하세요. 어머니, 향이 좋네요. 뭔 냄새예요? 사실 특별한 냄새는 없었어요. 그냥 밥 냄새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뭔가 특별한 요리 냄새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지은이가 계속 부엌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특별한 음식인가 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 며느리인데. 30분쯤 지나서 드디어 상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오니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은이가 저에게 했던 그 모멸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자, 이제 밥 먹자. 지은이가 깜짝 놀랄 거야. 정말 기대돼요. 상을 차리면서 지은이가 부엌까지 따라왔어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지은이가 손님이야. 그냥 앉아 있어. 지은이를 거실로 보내고 혼자서 상을 차렸습니다. 예쁜 도자기 그릇에 흰밥을 담고 작은 접시에 김 몇 장을 놓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릇들이 고급스러워서 멀리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것 같아 보였어요. 자, 다 됐다. 모두 식탁으로 와. 민수가 제일 먼저 뛰어왔고 민호와 지은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상을 보는 순간 이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상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어때? 지은이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 이게 전부예요? 왜? 부족해? 맨밥에 김인데 뭐가 부족하니? 그 순간 지은이가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자기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왜? 지은이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해줬는데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아니지, 그보다 더 나은 대우 아니니? 지은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지은아, 앉아서 먹어. 맛있을 거야. 어머니, 이게 무슨... 민호야,
너도 기억나지? 지난번에 엄마가 서울 갔을 때 지은이가 어떻게 했는지. 민호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만 살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 밥값 내라고 하면서 봉투 건넸잖아. 밖에서 밥 사 먹으라고. 지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았다고? 화장하고 옷 말끔히 차려입고서? 그건. 이제야 기분이 어떤지 알겠지?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 일정 빼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하다고? 내가 뭘 너무했는데? 생일이잖아요. 어머니 칠순인데 이렇게 하시면. 그럼 뭐 생일이면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고. 그럼 시어머니는 생일 아니었어도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계속했습니다. 지은아, 앉아서 먹어. 맛있어. 못 먹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안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영문도 모르고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요? 엄마가 배가 아픈가 보다. 어머니,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나는 지은이한테 받은 것만큼만 돌려준 거야. 하지만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이면 뭐? 그럼 그때 나는 뭐였어? 멀리서 7시간 걸려서 갔는데 니들은 그런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라도 건넸어? 밖에서 밥 사 먹고 가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내가 느낀 모욕감을 그대로 느껴보니 어떠니? 황당하지? 민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지은이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보더라고요. 오빠, 집에 가요. 지은아,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집에 가요. 그러더니 민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밥 안 먹어요. 할머니가 해줬는데. 민수야, 집에 가자. 할머니, 나 더 놀고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지은이에게 필요한 교육이었거든요. 민호가 급히 따라 나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밥은 포장해서 가져가라.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은이네 가족은 허둥지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복수를 해냈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가게 된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복수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순자가 그 다음날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영자야, 어제 어땠어? 지은이 반응이 어땠어? 완전히 충격받더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하기까지 했어. 어머, 그 정도였어? 그럼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못 견디겠다고 도망갔지. 잘했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런데 그때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계속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왜? 어머니 생각만 하면 속이 메스꺼워진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럼 나한테 와서 사과하든지.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내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야, 지은이가 진짜 반성한다면 직접 와서 사과하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한테서 지은이가 정말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연락받은 거 없냐고 대뜸 묻는 거 있죠. 아들 집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유는 지은이가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며느리랑 싸웠냐고 묻는 거였죠. 영자야, 혹시 들었어? 뭘? 지은이가 서울에서 사람들한테 어머니 험담하고 다닌다던데. 뭐라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생일상에 맨밥만 차려줬다고. 그래서 너무 모욕적이어서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거꾸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정말? 경숙이가 민원회 근처에서 미용실 하잖아. 거기가 동네 사람들 자주 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네 며느리도 거기 몇 번 다니잖아. 머리하면서 신세한탄을 그렇게 하더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당한 건데. 그러게 말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그 미용실이 제 동창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따라 상경한 친구라 자주 못 보긴 해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민호의 결혼식에 오기도 했고 제가 가끔씩 서울에 갈 때면 종종 들렸던 터라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잘 아는 친구였죠. 더 화가 나는 건 민호도 지은이 편을 드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전화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생일날에. 민호야, 네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 지은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건 지은이도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았다고? 그럼 나는 뭐야?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야, 네 마누라가 지금 밖에서 나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니더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야? 그럼 확인해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거꾸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니. 며칠이 더 지난 후에야 민호가 지은이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사실 그 전에 민호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 며칠 생각해보더니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었죠.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은이를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지은이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무리하게 굴었어요. 지금 와서? 제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나 험담하고 다닌 거야? 네? 서울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며느리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녔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소문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좀 했을 뿐이에요. 너무 속상해서. 하소연? 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하셔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혼내려고 그러신 것 같다고. 일부러? 너도 나한테 일부러 그랬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또 거짓말하네. 지은이가 계속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아, 진짜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변명하지 말고. 오죽하면 네 동네에 사는 내 동창이 연락을 다 줬겠니?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매사에 언행 조심하고 다녔어야지. 나도 창피해서 말도 안 한 걸 서울 사는 동창이 알고는 먼저 연락 줘서 알았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야? 어머니, 이 나이 먹고 나도 창피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너희들 다니는 미용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데야. 거기서 신세한탄하면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네 말만 듣고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안 그러니? 서울 올라가거든 바른 대로 다시 말해라. 네, 알겠어요. 과연 지은이가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눈앞만 모면하려는 거짓 사과일까요? 민수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이 아이만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좀 누그러졌지만 지은이에 대한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과연 이 사과가 진심일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네 가족을 재웠습니다. 올려보내고 싶었지만 한사코 자고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무심한 듯 그러라고 했죠. 오랜만에 민수가 제 품에서 잤어요. 그 작은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이 아이만큼은 진짜 할머니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뭐해?
어머니, 죄송해요. 깨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 네, 뭐라도 좀 해보려고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완전히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부엌을 보니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도 풀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정성은 보였습니다. 지은아, 요리 배웠어? 아니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 왜?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시어머니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때 민수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뭐해? 민수야, 할머니 아침 준비하고 있어. 와, 엄마가 요리해? 신기하다. 지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소에 요리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할머니, 엄마 요리 맛있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어머니, 맛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괜찮아. 정성이 중요하지. 지은이 차린 아침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김치찌개는 싱겁고 계란말이는 탔고 하지만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지은아, 고생했다. 어머니, 맛없죠? 처음 치고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며칠 후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가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아,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약 떨어진 건 없고요? 괜찮아. 제가 요리 좀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요리 학원도 끊었고요. 다음에 또 뵐 때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기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전화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지은이가 보낸 거였어요. 좋은 건강 보조식품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마음 써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변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전화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리학원까지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니 참 대견했습니다. 지은이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영자야, 지은이가 정말 변한 것 같네?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아직은 좀.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지만 쉽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해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왔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올라갈게. 그 순간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민수가 아프다는데. 영자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갈게. 급하게 제일 빠른 KTX표를 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이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니 제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민수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지은이는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어요. 지은이를 보니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민수는 어때? 어머니 오셨어요.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일 오전에 애 상태 보고 이것저것 검사 좀 해보자고 하시네요. 별일 아닐 거예요. 다행이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민수만 봐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지은이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지은아, 앉아있어.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제 저녁부터요. 밤새 열이 안 떨어져서. 그럼 하루 종일 못 잤네? 네, 괜찮아요. 민수가 중요하니까. 그 순간 지은이의 진심을 느꼈어요.
지은아,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 어머니, 내가 민수 볼 테니까 넌 좀 자거라. 집에 가서 필요한 것도 챙겨와야 할 것 아니니. 민호야, 지은이 좀 데리고 가서 밥 좀 먹이고 와.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이 순간에도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알겠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 믿기 어려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정말 변했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의를 보여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가지고 온 건 그로부터 두 달 후의 일이었어요. 지은아,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요리학원에서 배운 건데 어떠세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맛있다. 많이 늘었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졌어. 민수야,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야. 내가 언제 가르쳐 줬어?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감사의 의미도 있고요. 지난번에 민수 아팠을 때 같이 간병해 주시고, 저도 챙겨 주시고, 저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본 거예요. 달리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제 말을 새겨들었구나 싶었거든요. 요즘은 지은이가 명절 때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영자야, 지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 그때 복수한 게 잘한 일이었네. 복수라기보다는 교육이었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안사돈한테 전화 왔었어. 정말. 오랜만에 서로 안부 묻고 이것저것 대화하다가 자기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따끔하게 혼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아이고, 큰 마음 먹으셨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괜한 짓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아무튼 서로 좋게 말하고 끝냈지. 지은이랑도 이제 더 이상 대면 한 것도 없고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데 요즘 지은이 하는 거 보면 많이 변했긴 해. 그리고 지금은 그때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은 다 잊고 서로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사이가 친해졌거든요. 어머니,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일상에 맨밥이 나올 줄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도 덕분에 지은이가 정신 차렸잖아요. 할머니, 그때 일 또 얘기해줘. 민수는 그때 일을 들을 때마다 재미있어해요. 물론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혼나지 않았으면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도 잔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네, 정말 늦게 철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지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라고 말이죠. 지은아,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자랑하지 마.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우거든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어머니 흉내도 내요. 흉내?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된 게 다행이에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야 더 단단한 관계가 되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그 증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때로는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에요. 나이 먹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결국 필요한 결단일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죠.